그러나 흑표범의 거칠고 긴 손이 그녀의 어깨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완강히 문 밖으로 밀어붙였다. 사내는 방의 윗목 구석에 놓여있던 큰 가방에다 순식간에 방 안의 옷가지들과 비품들을 대강 주워 담고 가져오는 오여인과 함께 계단 밑으로 끌어내렸다. 오여인이 완강히 저항했다. 그녀도 주인 집과 주변 사람들을 조금은 의식했던지 울음소리를 죽이는 듯 했다. 동네 사람이 몰려오면 그것은 얼마나 창피한가. 그 순간 사내는 바지의 포켓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꺼내들었다. 이 비레미를 저승으로 보낼 테다. 안 돼요. 제발 살려줘요. 그럼 고분고분 날 따라와. 사내는 두 기집을 꿰찰 수도 있지만 기집은 두 사내를 한꺼번에 꿰찰 수가 없어. 이년아, 넌 내한테 꿰차인 기집이야. 그걸 왜 모르나? 오여인은 울음소리를 죽이면서 사내에게 이끌려 계단을 내려갔다. 여자의 운명이란 언제나 이런 것인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센 남자가 죽을 힘을 다해 당기면 따라가게 마련인지 몰랐다. 계단을 중간쯤 내려가던 사내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한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그는 손바닥을 펴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그의 5손가락 사이에서는 시뻘건 피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오여인의 손을 움켜잡은 다른 한 손은 놓지 않았다. 죽어서도 널 놓지 않을 테다. 어림없지. 사내는 피 묻은 손을 바지 뒤 포켓으로 집어넣어 손수건을 끄집어내었다. 그는 얼굴의 피를 천천히 닦아내었다. 사내들은 왜 이렇게 얼굴 반반한 계집에게 미쳐 돌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먼 이상의 세계가 결국은 미를 지향하는 데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움. 그것만큼 인간의 영원한 이상은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모든 행동, 사고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이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여기로 귀착하는 듯하다. 오여인은 자신의 곁에 애동댕이 젖어 있던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사내의 얼굴이며 손등을 닦았다. 이 처참한 모습을 하고서도 끝까지 자기를 갈구하는 사내의 모습에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눈치였다. 그녀는 끝까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사내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빠져나갔다. 형구와 필구는 영준이가 너무 말이 없어서 두려울 지경이었다. 누굴 하나 따라 붙여주려고 해도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요즘 영준이는 한 식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에 망태기를 둘러매고서는 그들의 본거지인 가건물을 떠났다. 추위 탓인지 번거지를 한껏 눌러쓰고 목장갑을 겹으로 끼고 나갔다. 그는 무슨 어찌할 수 없는 고뇌가 있는 듯 들러쓴 파커 호주머니에 소주병을 넣고 다녔다. 어떤 날은 망태기를 가득 채워왔으나 어떤 날은 휴지 쪼가리 한 장 넣어오지 않았다. 영주는 정말 밥이라고는 단 한 숟가락도 뜨지 않으면서 죽어라고 술만 퍼마셨다. 그렇다고 무슨 주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소리 없이 울 뿐이었다. 형님요, 영준이가 와 적가는겨. 낸들 아나 무신 국절이 있겠지. 잠시만 와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을 뿐이지. 누구 집안 사람이 죽은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약간 아가 아이다. 겪어보이까네 자들처럼 단단한 아이인데 어째 저리 울어쌌는지 나도 기가 딱 막힌다. 애인이라도 빼앗긴 게 아닐까 예? 애인? 영준이가 어디 애인 같은 거 키우라가 공부밖에 모르는 안돼. 진짜로 그랬으마 내가 당장에 뺏어주지를 단 한 방에. 그거 참 그러면 와 적할까 예? 대학에도 붙었겠다. 어제 청량리 뒷골목에서 기식이가 우연히 영준이를 만났는데 망태기를 둘러맨 채 이 집 저 집을 기웃기더랍니다. 틀림없어 예.
누굴 찾고 있는 거라 해. 나비도 뿌라. 독사한테 물리마 살아도 기집 독사한테 물리마 약이 없다마. 절에 싸돌아 당기다가 달구지 아프마 주저앉겠지. 땅딸보의 예측은 적중하였다. 영주는 이제 망태기를 둘러매고 집게를 든 채 거리를 싸돌아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 한동안 소주잔을 기울이며 날을 보냈다. 그는 이제 필구와 짝이 되어 망태기를 둘러매고 나가기도 하고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어 파지들을 분류하기도 했다. 그는 적어도 공짜밥 먹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듯 했다. 공터의 저편 구석에는 거대한 넝마 더미가 있었고 그 뒤로는 잡초가 우거진 속에 근육천막이 하나 쳐져 있었다. 그 속에는 털보 엄씨가 침대에 누워 지냈다. 다리에 무슨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영주는 그 천막으로 자주 놀러가 엄씨와 어울리곤 했다. 나는 네가 그 좋다하는 대학에 붙을 줄 알았다. 니는 좀 보거래. 예사로 맑고 반짝반짝 빛나는 기 아이다. 우리같이 흐리멍덩한 고등어 눈깔이 아이라 이기다. 덜보 아저씨 무슨 소리 하십니까? 돌대가리 믿어. 내가 합격한 대학은 출세하거나 사장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는 대학이고 학자가 되거나 신문기자가 되는 대학이라 갑디도 학자라? 위태계 선생 같은 사람 말이가. 그것도 괜찮다. 권력 잡은 놈치고 10년 가는 놈 없다 카더라. 이 박사 봐라. 아이가 갖고 절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카대. 털보 엄씨는 전번에 영등포파와 일대 접전을 벌일 때 허벅지에 칼을 맞았다고 했다. 용산파는 신흥 세력이었으나 그 성장 속도는 놀랄 만큼 빨랐다. 영등포까지 넝마수거에 나서곤 했다. 영등포 일대는 넝마주의들에게는 일대 황금어장이었다. 그것은 이 일대가 거대한 공장지대이기 때문이다. 쓰레기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었다. 어쩐 일인지 왕초인 땅딸보가 영등포 구역에 침을 흘렸다. 몇 차례 자기들의 구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가 전달되곤 했으나 대장인 땅딸보가 들어먹지를 않았다. 먹지 않으면 먹힌다는 것이 땅딸보의 신조였고 그는 절대로 먹어야지 먹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필구와 털보 엄씨 그리고 기시기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아이들을 계속 영등포 공장지대로 보내는 것이었다. 쓰레기통이나 뒤져갖고는 먹고 살 수 없어. 다 내한테 맡겨라. 너희들 아직도 내 실력을 못 믿나? 땅딸보의 위력은 서울바닥에서도 벌써 소문이 나 있었다. 용산역 전 일대를 차지한 것도 물론 그의 힘이었다. 쇠파이브와 잭나이프를 뽑아든 아이들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일거의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땅딸보의 주먹과 발길질은 가히 당할 자가 없었다. 서울이 넓다 카디 어째 이래 조물을 끼들만 오글거리노. 야 이 빙신들아. 싸움이라 카는 기 칼 뽑아든다고 되는 줄 알았나. 알라가 칼 빼든다고 무섭드나. 몸이 이래 귀신같이 날쌔하는 기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우장창창 주저자장창. 그 입에서 기합소리가 터질 때마다 몇 놈씩 길바닥에 허옇게 나둥그러졌다. 자기 실력을 모르고 덩달아 덤벼든 엄씨만이 허벅지에 칼을 맞고 만 것이었다. 영준아, 우리는 못 배우고 넝마 줍는 거 말고는 먹고 살 재주가 없는 놈들이다. 우리가 세워놓고 고배워 먹는다 카는 서울에서 안 얼어 죽고 안 굶어 죽을라 카마 형구 형님 밑에 머리 디밀고 있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니는 다르다. 한수 이남에서는 제일 대갈발이 좋다 카는 K고등학교 출신 아이가. 니 소문 들이까네 가시나 뺏긴 모양인데 형님한테 입하고 해봐라. 와 아이들 쫙 풀어가 한 당 정도 후투마 문 찾을 것도 없다 아이가. 네가 술집 가시나를 그리 못 잊어 할 떡도 없고
장래가 만리 같은 아가 이자 대학에 입학해갖고 가시나 때문에 그게 무슨 꼴이고 쥐약 처먹은 달구새끼 민서로. 영주는 엄씨의 얘기에 대꾸하지 않았다. 정말 알지 못했던 양아치들의 세계가 그렇게도 활기에 차 보일 수가 없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문제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영준 자신도 앞날이 까마득하기만 했다. 희식이 삼촌과 오해수 여인이 품에서 떨어져 나온 자신도 생존 문제의 선상에 서 있었다. 이들 넝마주의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 마당에 땅딸보 형이나 털보에게 오여인을 찾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오여인을 알고 있었다. 그들도 오여인과 헤어진 지 2, 3년이 조금 넘었을까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오여인을 찾는다고 해서 또 어쩌자는 것인가. 그 여자와 지금이라도 결혼하여 살 것도 아니었다. 아, 영원히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여, 잘 가라. 죽지 않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 입학식이 있던 날은 날씨가 화창했다. 종로 5가에서 해화동까지 뻗어있는 이 대학로에는 아침부터 벌써 인파가 붐비기 시작했다. 대학 건물이 들어선 대학 구내와 도로 사이에는 하수도가 흘렀는데 거기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희식이 삼촌과 명예는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교문 앞 무게 하수도 위에 놓여있는 널찍한 다리 위 난간에 서 있었다. 조카와 오빠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땅딸보를 의시한 용산파들은 오늘만은 망태기를 벗어놓고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섰다. 다들 목욕탕에 가서 오늘만큼은 넝마주의 냄새 비우지 말고 때 빼고 광내라. 그러고 기식이는 꼭 양치도 하고. 하하하. 다들 웃어댔다. 형님은 내가 양치 안 하고 댕겼습니까? 기식이는 지술에다가 소금가루를 뿌려 큰형님 앞으로 내밀었다. 오늘은 대학교에 사람들이 많을 끼다. 다들 학자님이시다. 그러니까네 넝마가 아무리 많이 뒹굴어도 못 본 척해라. 알았지? 그걸 아까봐 하지 말란 말이다. 영준이 덕택에 수인놈들 흰 눈깔 안 보고 오늘은 더 그 좋다는 학교에 어깨 펴고 한번 들어가 보자꾸나. 그리고 내일 모레는 필고 입학식이다. 그날은 잔치가 있을 끼다. 영준이하고 필고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암돼지 한 마리 피를 흘려줘야 될 끼다. 와, 형구 형님 만세! 일행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다들 거리로 나섰다. 그래도 혹시나 누가 덮칠까봐 털보 엄씨와 팔씨름 잘하는 춘식이 발길질이 남다리 빠른 기호등은 남겨두었다. 그들이 소굴이 엉겹결에 점령당해버리면 잠잘 때를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된다. 빙신들아, 집 잘 지키라. 똥파래에 덤비마 주저하지 말고 쥐기 뿌려. 알겠지? 안심 탁 놓으시고 어서 갔다 오시소마. 우리는 그 좋다는 학교 한번 못 들어가 보는 서름 형님 잊어버리지나 마소. 알았다마. 모레는 너거마 가마 될까 아이가. 넝마주의들과 어울려 버스에 오르는 영주는 정말이지 오래간만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다. 며칠 전에 신문에 가정교사 광고를 내어보았더니 10통 이상의 전화 문의가 왔다. 입학식 전에 이들 넝마주의들의 소굴을 떠날까 하다가 그는 조금 더 있기로 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내뱉는 욕설 속에는 어쩐지 바닥삶의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생명의 한계선 위에 서 있었다. 물러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일행은 학교 교문 앞에서 희식이와 명예를 만났다. 영주는 그들을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얼싸안았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과 어떤 힘에 저항하는 것도 사는 이유의 하나인 듯 했다.
영주는 넉마꾼들을 희식이 삼촌과 명예에게 소개했다. 서울에 올라온 지 1년도 채 되지 못하는 영준이가 언제 이런 친구들을 사귀었을까 희식은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다. 대학 구내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어느 사이 겨우내 헐벗었던 나무들에는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식전은 1시간 이상 끌었다. 대학 당국의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었다. 다들 축하와 칭찬 일변도였다. 한국의 수재들이 모인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구 꾸짖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네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과목마다 교과서 한 권과 참고서 한 권, 그리고 문제집 한두 권 풀어본 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큰 오산이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만이 내일의 탐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한국의 대학생들처럼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후진국들을 제외하곤 아무데도 없다고. 제군들이여, 무한한 진리의 탐구를 위한 여러분들의 가슴이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이 나라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기억되지는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영준이 내리를 때렸다. 그것은 옳은 말이었다. 인간과 사물을 보는 자신의 지적 능력이란 얼마나 치졸한 것인가 하는 깨달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5000년간 쌓아내려온 인간의 지적 유산을 자신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자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무지를 조금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식이 끝나고 인파에 섞여 식장을 벗어났다. 개나리가 탐스럽게 핀 길을 인파에 섞여 걸어 나오다가 영주는 분명히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영준아, 영준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는 잊고 지냈던 얼굴들을 보게 되었다. 인파 저 너머에는 오철구, 기획은, 안영란, 박영희 등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영주는 철구와 해근의 손을 쥐어 흔들었다. 자신은 정말 이들은 꿈에도 본 적이 없는 인생의 먼 외딴 동네를 헤매다가 이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영주는 가슴을 메어오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철구야, 해근아, 야, 안영란, 영희도 왔구나. 영준아. 그들도 감격스러워하면서 그의 손에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영주는 안영란과 박영희의 손을 잡을 수 없었지만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 채심머리 없이 몸을 마구 흔들어댔다. 두 여학생들도 우습다는 듯이 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들은 엄청나게 변했다. 머리들을 짧게 내려 따았던 시골의 여학교 학생들이 아니었다. 윤기나는 머리칼이 부드럽게 물결치고 얼굴의 피부와 두 손의 결은 세련되었다. 그녀들은 어쩐지 황량한 고향 도시에서 올라온 아가씨들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용산파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던졌다. 이야, 참, 사람은 역시 배워야 사는구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제. 날이면 날마다 남의 집 쓰레기통이나 뒤적이는 놈하고 같으세요, 없제. 그렇지 않아, 이 빙신들아. 우리는 양아치 출신이 아니야. 우리는 이래봬도 자본이 조금만 모이면 영등포 방직 공작을 상대로 반지를 생산할 수 있어. 이놈들아, 두 눈 딱 감고 조금만 열심히 뛰어. 저런 아가씨들한테 장가 보내줄게. 우리한테 빌 붙을라고 다리 붙는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거같이 순진한 놈들 더럽힐까봐 내가 한마디로 거절한다 하는 거 너희들도 알기다마. 용산파 사람들은 이런 데까지 와서 일 잘하라고 닥달하는 땅딸보 형님이 조금은 야속했다. 그 소리에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근형님요, 인자 슬슬 가입시다. 보이까네 영준이 형님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대학생들 옛날 판직 공장 앞집에서 몇 번 본 얼굴들입니다. 쉽게 헤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 슬슬 나가자.
야, 사람도 많네. 기식이 네가 우리 먼저 간다고 말해라. 영군의 파들과 희식이와 명예도 다들 먼저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영준을 그의 옛 친구들에게 잠시나마 돌려주려는 배려였다. 영준이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교문 앞길 건너편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길 건너편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항림다방과 길가 단층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다방 두 개가 있었다. 학생들은 항림다방을, 교수들은 주로 대학다방을 이용했다. 영준 일행은 항림다방으로 들어갔다. 철고는 문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해근은 신촌에 있는 대학의 정외과를, 박영희는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안영란은 신촌에 있는 여자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영준이 입학한 학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 고색 창연한 대학로에 가끔 와보았던지 거리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 거리에는 만년춘이라는 단 하나의 중국집이 있었고 학생들을 상대로 소주나 막걸리를 파는 주점으로는 쌍과부집과 풍년옥이 있었다. 이것들을 거리에 놔 있질 않고 골목으로 기어들어가 있었다. 항림다방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입구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이제 막 여린 녹음이 물들기 시작하는 거리의 플라타너스들이 내려다 보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교 남녀 학생들이 만남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먹서먹했다. 엄격하게 남학생 여학생은 다른 학교에 다녔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란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이성과의 만남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사실이지 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셈이었다. 영준이가 꼭 없어서라기보다도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향도시의 옛 친구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번 모임은 언제나처럼 해근이 제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 상호 간에도 고향 사람 특유의 무뚝뚝한 성품과 경직된 풍습의 영향을 받아 꽤나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파린이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니, 4.19 학생의견이, 교원노조 지지 데모니 하면서 끊임없이 자주 모였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주로 밤을 이용하여 누구의 집에서나 자취방 등에서 만났던 것이다. 둥금에 걸리면 그 방에서 그대로 쓰러져 자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그들에게는 어색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는 정도를 지나 사춘기 청소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짙은 연애 감정까지도 느꼈을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대학 입시라는 그들 연령에 있어서는 가장 험준한 인생의 고비를 앞두고 한껏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괴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게다가 지역적 특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남녀 고교생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폐쇄적 분위기가 이 거대한 지방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여건이 너무나 어려워 전혀 용돈을 얻어 쓰지 못하던 이들인지라 연애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 이성을 리드해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개인이나 사회가 고교생들의 연애 감정을 감싸주기에는 참으로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사회 여건이 그러했기에 그들의 느낌은 오히려 더욱 강렬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강렬한 감정은 1년 이상의 휴면기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유천지에 와 있었다. 고향도시의 그 완고한 시선들도 주변에는 없었다. 그들은 게다가 이젠 고교생의 제복에 갇혀있지도 않았다. 고교를 떠난 지 1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인생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래간만에 만나 서먹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영주는 자신의 눈앞에 앉은 옛 친구들을 천천히 관찰했다. 이들이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 하는 사이에 자신은 얼마나 후미진 인생의 뒤안길을 체험했던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